오늘은 딴 건 아니고 그냥 그 미국의 이런 선거인단 제도, 이제 지금 미국이 뭐 난리잖아요. 트럼프도 막 총상을 입기도 했고 또 바이든이 사퇴하고, 그래서 유력한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가 지금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총 귀에 딱 맞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자유의 여신상 같은 느낌으로 사진이 찍히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이 사진이 나온 다음에 거의 뭐 트럼프 무조건 당선 확정이다 라고 여론이 확 이렇게 뒤집혔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God saved Trump 이렇게 써 있는데, saved라는 게 뭐 야 세이브 눌러 막 컨트롤 S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트럼프를 저장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트럼프를 구해줬다. 뭐 예를 들어 뭐 수영장 갔는데 물에 빠진 아이가 있는데 I saved the kid 이러면 내가 그 아이를 구해줬다. 근데 뭐 약간 살려줬다, 살게 했다, 구해줬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짤을 계기로 트럼프의 민심이 막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총을 맞았는데도 그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fight 막 이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지지자들이 막 USA fight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무리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아도 굴하지 않는, 사실 그 사람은 테러리스트는 아니었고 그냥 미국 시민이었지만 이제 그런 종류의 행동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리더십에 걸맞는 사람이다. 근데 이때 거의 뭐 트럼프는 본인도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워낙 이런 언론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영상, 막 조승현 작가님 거, 또 김지윤 박사님 거, 뭐 또 그 외에 뉴스들 뭐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겹치는 내용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제 미국에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으로서 뭐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전 뭐 또 정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랑 투표 제도가 다르죠. 전체 국민의 표를 다 얻는다고 해서 대통령의 선거가 뭐 승리로 가느냐. 물론 전체 다 100%면은 이기겠지만 이제 국민의 표수에 따라 이 승리가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좀 복잡한 이런 투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상원의원, 뭐 하원의원, 선거인단, 뭐 다양한 단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미국 투표 이 시기가 되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뭐 다양한 뉴스를 보는데 도대체 얘네들은 뭐 도대체 어떻게 뽑고 있는 건지, 사람들 어떻게 뽑고 있고, 이 선거인단은 특히 뭔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저도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본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알고는 있지만 왜 이렇게 선거인단 제도를 미국 사람들이 뭐 고집을 해왔는지, 뭐 이 시스템이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뭐 그렇게 관심이 부끄럽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한테 진 적이 있잖아요. 투표 수는 굉장히 많았죠. 거의 300만 표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던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미국 사람들도 이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막 이런 계기가 되긴 했었는데, 저조차도 그때는 막 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또 이게 흐지부지 됐다가 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일단 선거는 연방법에 따라서 4년 주기로 이제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일은 11월 첫 번째 월요일, 하루 뒤인 화요일. 어쨌든 11월 3일인가 이번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대통령 후보한테 이제 직접 후보를 투표를 하는 한국하고는 다르게, 미국은 스테이트별로 선거인단, 일렉토럴 컬리지라는 것을 통해서 실시하는 이런 간접적인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다. 채택하고 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주라고 하잖아요. 이제 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한 주 한 주가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은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거라기보다는 유권자가 먼저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다. 근데 이제 뭐 그 선거인단이 저는 누구누구를 지지합니다, 누구누구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그게 그거라고 또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단계가 있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는 단순히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뭐 가장 많이 얻었다고 해서 예전에 힐러리처럼 바로 뭐 오토매틱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어쨌든 선거인단을 확보를 해야 된다. 굉장히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 선거인단이 뭐냐? What is it? 네, 일단 그걸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은 이제 대통령이랑 부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선거하는 사람들의 그룹, 선거인단인 건데요.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해당 지역의 하원 의원하고 상원 의원의 수를 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인구 비례에 따라도 좀 이렇게 돼 있고 좀 복잡한 시스템이 있어요. 선거인단 선출은 해당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그 주의 표를 다 가져가는 winner take all 이렇게 승자 독식의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는 선거인단 수가 아마 55명일 거예요. 그러면은 뭐 투표를 했는데 뭐 몇 퍼센트 했어요. 뭐 한 표라도 더 예를 들어 1000표는 뭐 민주당으로 가고 공화당으로는 999표가 갔다. 근데 이 한 표 차이지만은 결국 선거인단을 그렇게 반반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55명의 선거인단이 다 민주당으로 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투표가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주들, 뭐 캘리포니아, 막 텍사스 이런 주들을 다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그 주들은 거의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또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경합주라고 하잖아요. 이런 작은 주들, 뭐 펜실베니아 같은 주들을 가져오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고 또 거꾸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 주가 있다면은 뭐 그 주는 약간 좀 외면당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프로스 앤 컨스가 있어요. 좋은 점, 나쁜 점, 장단점이 있어요. S님이 뭔가 비합리해 보인다. 이런 비합리해 보인다라는 말이 많아요. 사실 말이 많고 미국 사람들도 아 이거 뭐지? 막 이럴 때도 많고 또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힐러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당선이 안 됐을 때 진짜 벙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수의 표 차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이 더 많은 수의 선거인단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트럼프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비합리해 보인다 이런 말이 많았고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모든 비합리해 보이는 시스템 뒤에는 또 그만한 이유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그걸 짚어드릴게요. 미국 50개의 주 가운데 2개의 주를 제외한 48개 주가 이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네브라스카와 메인은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나눈다. 이 두 주 빼고는 어쨌든 48개 주가 다 모든 winner takes it all 이렇게 그 승자가 독식해버리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 네, 물론 진짜 옛날로 돌아가서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로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파운딩 파더스들이 이제 미팅을 하고 막 필라델피아에서 막 컨벤션 열고 막 이랬을 때는 오히려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선거인단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사람의 본능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본능 뭔가 이렇게 친해지면 약간 그룹 지어지고 싶고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길까봐 만들어진 게 이제 선거인단 제도인데 지금 건국의 아버지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승자 독식 방식으로 뭔가 일이 진행되어 가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후보들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지만 선거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이거 270을 매직 넘버라고 해요. 어쨌든 그 수를 딱 확보를 하면은 오케이 이겼다. 당선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538명 중에 과반수인 270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번호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월 달에 가서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쨌든 저랑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270명 이상 되나 안 되나 그것만 딱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 선거인단은 기본적으로 해당 주 유권자들의 선택을 따르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를 찍을지는 이미 결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선거인단은 진짜 약속한 대로 뽑을까? 안 그런 애도 있지 않을까? 안 그런 애도 있었습니다. 한 100 몇십 번 정도는 선거인단이 저 뭐 민주당 뽑을게요, 저 공화당 뽑을게요 해놓고 그렇게 안 하고 반대로 찍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 자체가 뒤집어진 적은 없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틀렸으면은 몰라요. 그 뭐라 하지? 반박시 너네가 맞아? 뭐죠? 반말이 아닌데? 뭐라 그래? 반박시 님 말이 맞아. 반박시 님 말이 맞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선거인단이 배신을 내린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은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배신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정말 뭐 수만 번의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배신을 하는 거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재차 말했지만은 그동안 미국 대선에서는 전체 득표 수가 적었음에도 선거인단 수가 더 많아서 결과적으로 승리한 후보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한 5번 정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지난 2016년도 대선에서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득표율은 앞섰으나 굉장히 앞섰어요. 굉장히. 그냥 뭐 쬐끔 이게 아니고 막 300만 표였나 막 이랬어요. 이것도 정확치가 않네. 틀렸으면 네 말이 맞아. 득표율은 앞섰으나 선거인단 수에 밀려서 고배를 마셨다. 그 부시 대통령 됐을 때고 이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힐러리 됐을 때 여기 안 나와 있네. 46%에 43%. 굉장히 큰 퍼센티지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힐러리가 졌던. 근데 그때 진짜 완전 벙쪄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 저도 미국에 살았으니까 이거 힐러리 이제 당선이네 하다가 이러고 다 되게 막 힘이 빠져가지고 뭐지 막 이렇게 했던. 왜냐면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랑 그리고 이제 매사추세츠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민주당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는 항상 이제 힐러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전에도 불합리한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이 선거 제도를 그러면 지키는 것인가 우리가 왜지? 그거 한번 알아보고 싶잖아요. 결론은 헌법에 나와 있다. 헌법. 미국의 헌법은 진짜 오래됐죠. 2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헌법. 아마 많은 국가의 헌법들이 그동안 뭐 세상이 바뀜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정말로 이 헌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 왔어요. 그리고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거를 굉장히 가슴 뜨겁게 믿고 있어요. 다만 특정한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이미 확실한 지역에는 후보들이 관심을 덜 주는 경향이 있다는 게 문제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뭔가 뭐 캘리포니아 하면은 민주당 스테이트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무조건 데모크래시라 사람들이 그래서 투표도 많이 안 하러 갈 때도 있어요. 내가 뭐 투표해봤자 뭐 어차피 내가 민주당 뽑을 거면은 굳이 이래서 안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후보들이 좀 관심을 덜 두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쨌든 지지가 확실한 것보다는 경합주에 주력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돼서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한다. 근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같은 데예요. 제가 대학원을 펜실베니아에서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이 후보로 돼 있었을 때 이제 그러면은 뭐 다른 뭐 혹시나 이 사람이 빠졌을 때 누가 뭐 민주당 중에는 누가 되면 좋겠느냐, 누가 후보가 되면 좋겠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사실 그냥 카멀라 해리스가 되는 게 사람들 생각에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돈 때문에 돈이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대통령의 이제 이런 선거 이게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돈이 다 쌓여 있는데 이걸 뭐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됐을 때는 이 돈을 뭐 어떻게 주겠어요?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아마 굉장히 적은 금액, 뭐 $1,000 이렇게 뭐 적은 돈을 줘야 될 거고 이걸 다 주고 싶으면은 이제 돈을 냈던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돌려주고 나서 그거를 이제 죄송한데 다시 돌려드릴 테니 여기 다른 후보에게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너무 어렵고 또 어쨌든 투표를 하려면은 투표 용지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막 오하이오 주인가 뭐 어디 오하이오 주였나 막 그런 데는 투표 용지에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그 시기가 8월 7일까지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전에 뭔가 후보가 결정나지 않으면은 이름 자체가 내 투표 용지에 없는데 그럼 그 주에선 나는 이미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후보를 8월 17일인가 막 그 주에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약간 애매해요. 예, 애매해서 카멀라 해리스가 이제 당연히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다들 이제 예측은 하는 거죠. 합리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의 승자 독식 방식 때문에 매번 사장되는 표가 많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뭐 또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부분에서는 잠깐 이래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지만 또 문제가 없다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대통령 후보들이 주의 크기에 상관없이 여러 주를 고르게 챙기게 된다는 점. 뭐 경합이 있을 만한 주들을 챙기죠. 뭐 펜실베니아가 캘리포니아보다는 당연히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굉장히 챙기고 어쨌든 다양한 주를 다양하게 고르게 챙기려고 노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선 좋은 제도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신경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만 쳐준다고 하면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맨날 그 선거운동할 때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유리한 뭐 이런 뭐 공약들을 내걸면서 선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주들은 그냥 크기가 적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나몰라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은 이제 이런 선거인 제도를 통해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후보들이 미국 대통령 후보들은 정말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러 전국 곳곳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를 챙기게 하는 그런 어쨌든 억지로라도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이유야 뭐 너무 많지만 그쵸, 뭐 좋을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헌법에 나와 있다.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걸 중요시 여기고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헌법에 집착을 하느냐.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뭐만 하면 헌법 막 이러고 막 총기 막 이런 거 솔직히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아니 그 위험한 총기를 왜 이렇게 내비두는 거야. 그거 좀 없애지. 근데 사람들 계속 헌법 막 이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헌법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날 총기 못 들고 다니게 하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건국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헌법의 진심인지를 알 수가 있다. 당시에 유럽은 왕이 있었어요. 뭐 군주국가죠. 왕이 짱이에요. 왕이 하느님이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쵸? 근데 그런 세상에서만 자라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군주국가, 왕이 통치하는 군주국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반항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나라를 만들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뭐 한국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야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갑자기 막 짐을 싸. 그래가지고 다 같이 떠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근데 그때는 뭐 배편이 좋은 것도 아니 그렇잖아요. 정말 어디로 망망대해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건넜는데 대서양을 건넜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새로운 땅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또 인디언들이 살고 있고 했잖아요.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 다 이렇게 협상을 하고 또 뭐 정복하고 막 해가면서까지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반항심이 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큰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잔뜩 그룹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다. 그럼 이 나라 사람들은 100% 자유를 갈구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쵸. 보통 어느 국가나 막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정부가 이렇다 해도 불만 없이 괜찮아. 그래도 정부가 알아서 똑똑한 사람들이 잘 정치를 해주겠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면서 반항하고 막 어쨌든 뭔가 트렌드 다시 한번 또 뭐 시작해 보려고 레볼루션을 일으켜 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그런 군주국가에 대한 게 너무 싫어서 아예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정부의 권력 행사만큼 싫은 게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게 미국 건국의 시작이다. 정부가 딱 중앙 정부가 있어가지고 그 권력이 엄청 큰 정부가 사람들에게 지침을 내리는 게 굉장히 싫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오히려 주권을 가진 공동체가 중앙 정부에다가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유럽에서는 정부 권력을 행사하는 이제 그 왕 군주가 있고 거기서 이런 국민들에게 뭐 개인들에게 지방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걸 뭐라 그러지? 영주라고 하나? 그런 뭔가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의 권력을 나눠주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은 오히려 개개인들이 나는 자유인이지만 그래 우리가 뭐 어쨌든 룰 같은 건 있어야 살기 편하니까 정부에게 요만큼의 권력을 줄게 이런 거예요. 거꾸로죠. 거꾸로. 그래서 어쨌든 단 하나의 목표는 이들의 단 하나의 목표는 왕이 없는 국가를 만들자가 포인트였어요. 왕이 없는 국가. 근데 왕이 어떻게 없을 수 있지? 그래서 공화정을 만듭니다. 공화정. 뭔가 의회 같은 거죠. 의회. 그거를 만들어서 복수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체제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딱 한 명이 와서 막 딕테이터십을 가지고 뭔가 통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복수의 주권자들이 있으면서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하고 나에게 좋은 것, 너에게 좋은 것, 나에게 나쁜 것, 너에게 나쁜 것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는 이제 13개 주가 이렇게 연방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공화정, 의회 중심의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미합 중국 헌법 서명 장면을 그린 것이고 이게 하워드 챈들러 크리스티라는 사람이 그린 거래요. 제가 났는데 필라델피아 재연회의가 1787년도에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뭐 조금 적어놨어요 제가. 보이시나요? 이게 너무 쪼만해서 그죠? 이렇게 하면 보이죠? 네, 대륙회의 연합규약 읽어볼게요. 미국 독립선언서 연합규약 어려운 말이죠. 미국 헌법 등의 문서 작성에 참여를 했다. 그리고 13개 주 대표 정치인과 관련 인물들이 포함이 돼 있다. 건국의 아버지들 잔뜩 모여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을 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헌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3개의 식민지는 북아메리카에 있던 대영 제국의 식민지예요. 요쪽이에요. 근데 1776년도 독립선언을 하고 미국을 설립했어요. 이 아까 말했던 그 정말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인 거죠. 와가지고 그냥 미국을 설립해버렸어요. 사실 거기 남의 땅인데 이제 그들이 이제 네이티브 인디언이라고 불렀죠. 인디언들이 있었다. 그게 이제 인도인 줄 안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가갖고 거기를 정복한 거예요. 사실은 인도가 아니었죠. 네. 아메리카 대륙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당시엔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재헌회의를 하게 된 이유가 당시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대요. 그 13개의 식민지들, 이 연방들도, 주들도, 13개 주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주를 연결하는 보스턴 주요 도로를 통과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세금에 대한 로드 아일랜드의 반대.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은 이렇게 뭐 도로 공사를 하거나 할 때, 그 도로가 지나가는 주들이 다 합의를 해야 돼요. 이 협의 하에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더뎌요. 그런 점이 예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재헌회의를 하면서 주요 사항들을 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문제들도 갈등들도 해결할 겸 계속 모인 거죠. 근데 약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뭐든지 막 모여가지고 막 뭐 체제를 만들어서 뭔가 상의하고 협의하고
대화로, 그죠? 디베이트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정말 이 디베이트를 좋아해요. 어떤 주제를 하나 놓고 그 한쪽씩 팀을 나누어서 이렇게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은 와, 이게 민주주의구나.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찐 민주주의다. 뭔가 나의 의견이랑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굉장히 존중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민주주의의 의미가 뭐 그렇게 좋지만도 않았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민주주의란 그리스어로 데모크라티아 이렇게 읽나요? 영어로는 democracy. 국가의 주권이 국민 민중에게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좋을 수 있잖아요.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좋은 걸까? 뭐 아니면 이게 안 좋은 걸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미국도 처음 건국이 됐을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알죠. 알렉산더 해밀턴. 근데 이 사람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민주주의는 국민의 변덕과 충동적인 분위기에 좌우될 수 있다 라고 믿었어요. 이 말은 좌우 안 될 수도 있지만 좌우 될 수도 있다는 거는 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뭐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미국의 정말 뭐 건국의 아버지들이 뭐라 그랬냐를 보면은 뭐 아까 말했던 그 알렉산더 해밀턴 그분도 너무 민주주의로 치우치면은 왕정이나 또 다른 형태의 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갖춰졌는데 만약에 너무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사람이 뽑은 그 단 한 명에게 그냥 뽑혔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부분들을 걱정한 거예요. 공평하게 이렇게 다 같이 뭐 어우러져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생각한 게 아니고 이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러다가 뭐 잘못하면은 뭐 독재자가 탄생할 수도 있겠는데 이 시스템이 약간 그런 정도의 오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제 51%의 나머지 사람이 49%의 사람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제도이다. 토마스 제퍼슨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는 나쁜 단어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의 걱정은 정당이 생기면은 나랑 내 소신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의견이라고 해도 뭔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미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였어요? 개인주의. 그리고 지방분권. 근데 그게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를 걱정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막 정당이 나뉘는 걸 많이 걱정했다는 얘기겠죠. 정당이 나뉘면은 어쨌든 내가 민주당 소속이야, 내가 공화당 소속이야. 그러면 이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그런 걸 하다 보면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 개인의 권리,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또 지방분권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인단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거인단 제도를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중앙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 선거 때만 투표하고 다시 흩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워싱턴 DC에 맨날 같이 먹고 자고 막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다고 생각하면은 어쨌든 막 파가 나뉘어서 내 패거리, 나의 클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뽑고 싶고 나랑 친한 사람의 친한 사람을 뽑고 싶고 야, 걔 괜찮아. 걔 뽑자야. 우리끼리는 어쨌든 얘를 밀어주자. 그래? 약간 안 맞는 점이 있는데 야, 그래도 얘가 막 몰고 가면은 그런가? 뽑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막 굉장히 당이 나뉘고 이럴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만 투표하고 흩어지는 이런 선거인단을 만들자. 그래서 그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뭐 그 당시에 건국의 아버지들은 진짜 웬만하면은 그냥 대통령 없었으면 제일 좋겠다. 근데 없을 순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없으면은 외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내서 대표끼리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만 대표가 없어. 혹은 대표가 매번 바뀌어. 저번에 얘기했던 거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뽑긴 뽑아야죠.
제가 이거 검색하다가 이걸 찾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셨어요? 이 대통령이 일본식 용어래요. 저는 이걸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뭐 대통령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의 프레지던트의 뜻은 무엇이냐? 근데 뭐 프리사이드하는 게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앉아있다는 얘기. 일단은 pre는 앞, before, side는 앉아있다는 거예요. preside. 그래서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앞에 앉아있다. 그냥 앞에 앉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떠받드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어쨌든 여기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으로 앉아있는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건국의 아버지들의 생각이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굳이 이 용어를 왜 썼냐 하면은 뭐 신대륙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라는 자긍심을 가진 미국으로서 권위적이고 뭐 이런 황제, 왕 이런 용어 대신에 민주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이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근데 어쨌든 이와 반대로 대통령이란 용어는 군사적 용어고 강력한 지배와 통솔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미국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월드 초이스였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오케이 그래 왕 너무 싫고 그냥 프리사이드 앞에 있는 사람으로 가. 근데 그걸 어떻게 뽑을 거냐 이거죠. 어떻게 뽑냐. 네, 그러면 선거인단 제도 하자. 그래 오케이. 근데 주마다 크기가 너무 다르고 인구수가 다른데 어떡할 거냐. 그쵸. 막 캘리포니아 크기 아시죠?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이렇게 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상원의원은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어서 50개 주에 2명씩 딱 정해져 있어요. 크기에 상관없이 2명씩, 무조건 2명씩.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외교, 국방, 고위관리 공무원 임명, 탄핵, 심판권, 그리고 임기 6년, 2년마다 3분의 1 선출 그렇게 돼 있고 하원의원은 국민의 이익을 대표. 여기는 주의 이익을 대표. 이게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인구 비례해서 435명. 그리고 여기서는 예산 법안 심의하고 탄핵 소추 권한 있고 임기 2년 그리고 이렇게 435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플러스 435명 플러스 워싱턴 DC 3명 해가지고 다 합해 놓은 게 이제 선거인단 수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상원, 하원 이렇게 모두가 다 인볼브가 돼야 되는. 왜냐하면 미국은 주의 크기가 너무 큰 데도 있고 너무 조만한 데도 있고 근데 인구의 수도 또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곳은 땅은 큰데 인구의 수는 적고 어떤 곳은 뭐 땅은 작지만 인구가 막 되게 밀집해 있고 근데 이런 인구가 많은 곳에서의 항상 그런 말들은 뭐냐면 우리는 인구가 많으니까 어쨌든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연방 세금도 더 많이 내고 뭔가 우리가 나라에 훨씬 도움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이 연방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수를 더 줘. 막 이렇게 우길 수 있고 또 작은 데서는 그래도 우리도 주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권리와 이런 것들도 쳐줘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원 의원 시스템, 하원 의원 시스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이랑 이거 땅을 딱 비교를 해봤는데 한국은 이게 캘리포니아예요. 이 빨간 게 캘리포니아인데 진짜 크죠. 제가 여기 샌프란시스코 살았어요. 여기 살았고 제가 LA에도 잠깐 살았었는데 하여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로 7시간 걸려요. 제가 전기차를 탔었어요. 원래 그 BMW i3 그걸 탔었는데 그걸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 가는데 충전을 2번을 해야 됐거든요. 충전을 2번 하니까 9시간 걸렸어요. 너무 후회스럽고 근데 차를 끌고 갔으니까 도로 끌고 와야 되잖아요. 올 때도 9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막 한국에 와서도 제가 운전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넓은 데서 다녔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정치도 모르고 막 상식 부족하다. 뭐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땅이 넓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쨌든
크기 자체는 미국에 비하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건너면 다 알고 하니까 학교도 다 같이 다니고 어쨌든 고등교육을 다 같이 받고 그리고 대학도 웬만하면 다 가고 그리고 다들 괜찮은 직장에 갈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뭐 옆집 사람만 만나도 정치 얘기하고 뭐하고 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잘 못 느낀다고 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의 차이도 크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상식이 부족하다는데 나라 땅 자체가 넓으니까 미국 자체에도 뭐 몇 개의 주에 뭐 이 주는 저렇고 저주는 저렇고 뭐 이런 거 자체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텍사스 어딘가에 사는 사람에게 뭐 미국 뉴욕 살기 어때요? 몰라. 전혀 몰라. 차라리 그냥 뉴욕에 여행 갔다 온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모르면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 주변은 잘 알잖아요. 내 옆집은 뭐 한다, 뭐 옆집은 뭐 한다. 그래서 선거인단 제도를 만든 거죠. 처음에는 이제 디스트릭트 정도를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디스트릭트에서 한 명, 선거인단 한 명, 이 디스트릭트에서 한 명, 저 디스트릭트에서 한 명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모은 뭐 투표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 이유가 이 많은 사람들, 정말 이 넓은 미국이라는 땅에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사람들이 선거 때 워싱턴 DC로 대거 투표를 하러 모인다 생각해보세요. 우르르르르. 어떻게 갈 거예요? 거기 수용도 할 수 없어요. 수용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갑니까? 다 자기 주에서 하는 게 맞죠. 그쵸? 이제 그러는데 또 내가 뭐 정말 시골 동네에 사는 남부 어디 시골 동네에 사는 그냥 뭐 농부예요, 제가. 그러면 어디 뉴욕 출신 누가 뭐 무슨 정치를 하는지 전 몰라요. 그쵸? 그렇지만 우리 동네에서 제일 뭐 똑똑한 사람은 내가 알지. 뭐 예를 들어 뭐 태우? 예를 들어 태우. 요즘 PD님 이름인데 태우, 걔 그놈 참 똑똑해. 걔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두에게 되게 공평한 정치를 펼쳐왔어. 그러면 그 친구를 뽑는 거 예를 들어. 어쨌든 뭐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선이 뭐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오늘 날짜가 뭐지? 7월 25일. 요 사이네요. 요 사이네요. 이제 곧 민주당 전당대회 하고 대선 후보 지명하고 뭐 카멀라 해리스겠지만 어쨌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 토론 1차, 2차, 3차 이때만큼은 정말 미국 사람들도 밤새고 TV를 봅니다. 뭐 적어도 제가 살던 데는 그랬어요. 그래서 다 같이 저 학교 다닐 땐 특히나 큰 거실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몇십 명씩 모여서 같이 이거를 보고 그랬었어요. 너무 재밌죠.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이 11월 5일이네요. 제가 아까 3일이라고 그랬는데 5일이네요. 5일날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0일에는 대통령 취임식이 되겠죠. 굉장히 궁금해요. 그죠? 누가 될지 너무 궁금하고 사실 그 사진 딱 파이트 하면서 트럼프가 피 쫙 나고 이랬을 때만 해도 와 트럼프가 되는구나 대박 막 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바이든이 사퇴를 함으로써. 근데 제가 보면은 뭐 일단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뭐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카멀라 해리스는 소수 인종의 여성, 그죠? 50대 여성.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남성, 나이가 많은 백인 남성. 근데 둘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투표율이 되게 낮기 때문에 정말 뭔가 엔터테인먼트 쇼처럼 약간 리얼리티 쇼처럼 이걸 예능처럼 끌고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대통령은 뭐 누가 할 겁니다 이거를 막 빨리 밝히지 않고 누가 될까 하다가 착 발표하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이걸 막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과 또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이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밀당 같은 걸 해가면서 이 대선을 막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비 오는데 진짜 나가지 말고 잘 대피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난리가 났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